나는 또한 이혼 서류에 내 역할에 서명했습니다. 언제든지 당신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내 돈을 모두 쓴 후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나는 그의 사회생활을 망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제 이름은 트레이시이고 올해 35세가 되었습니다. 최근 제 삶은 마침내 자리를 잡았고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어떤 친구가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케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남편 케빈과 나는 그날도 회사 회식이 끝난 뒤에도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친했다. 둘이서 애프터 파티를 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는지 서로 묻고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막차가 가버렸는데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람도 나에게 꽤 오랫동안 관심을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 이후로 함께 밤의 마을로 사라졌다. 막차가 없어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 막 30이 되었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적인 건 맞는데 우리 데이트할 거라면 말했죠. 이 나이에 결혼 생각하고 사귄다 물론 그 계획이라니 기쁘지만 프러포즈를 받기엔 좀 아쉽지 않나. 사귄 이후로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지. 퇴근 후 같이 술 한잔하고 여행을 가던 어느 날 밤 식사를 마치고 조금은 고급스러운 야경이 있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반지를 꺼내며 나에게 프러포즈를 하던가. 그런데 나중에 가족끼리 모여 직장에 보고하고 너무 기뻤어요. 한 달 뒤에 결혼해서 직장에서 모두 축복을 받았고 저와 부모님 모두 울면서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결혼해서 집을 빌려서 같이 살았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새집 지을 때 지원해주겠다고 하셔서 어릴 때부터 모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 돈으로 결혼할 때 집을 지을 생각이었나 보다. 나도 나중에 내 집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기뻤다. 후회하지 말고 마음 먹고 부모님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케빈과 결혼한 지 2년 후에 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트레이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 창업을 하고 싶으면 지원해줄게 당연히. 도와줄게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러더라. 그 당시에는 생계가 불가능해지면 시댁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 허락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곧 직장을 그만두고 입사 후 외자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첫 해에는 흑자를 냈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적자에 빠지더니 결국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제안을 하게 됐어요. 당신과 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새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해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테리어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집 지을 때까지 1개에서 3개월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너희 엄마가 예전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얘기 좀 해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새 집을 구할 생각을 해왔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기로 돌아가서 내 여동생이 분명히 그들의 집에 있는 것 외에는 공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여전히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내 말은 그가 새 집에 쉽게 예라고 말했지만 다음 날에는 일부 어제와는 완전 달라져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번 주말부터 부모님 집에서 예정이어서 짐을 싸고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너무 썰렁했다. 파란색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자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한동안 같이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랬더니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도 새 집에 대해 물어보고 이사 준비를 했어요. 시댁과 함께 남편이 우리를 아낌없이 환영해 준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고 당시에는 새 집이 지어질 때까지 완공하고 나서 지옥의 시작인지 몰랐다.
현집 계약 해지 수속을 위해 시댁으로 향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상황이 이상하네요. 남편이 따뜻하게 맞아준다고 했는데 왠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시누이와 형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좀 불안해서 둘 다 물어보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직도 귀찮은 걸까? 냉랭하게 대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삶이었어. 어색한 긴장 속에서 시작된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었다. 시어머니. 미움을 받았고 쉬는 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아냥거렸다. 시어머니는 아들 벌어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여유롭지 않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케빈보다 시어머니와 누나보다 더 벌어요. 시댁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더군요. 자기네들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가 허락할 만큼 운이 좋은 것. 여기 있어라.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트레이시가 돈을 벌면 우리는 생계를 꾸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이것이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실패했을 텐데 그 사람이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형편없다는 변명은 말도 안 돼. 시어머니와 누나 시댁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생활비가 모두 남편 지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냉소적이며 내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나를 멀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집은 분명히 그의 돈으로 지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이 지어지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새 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니까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서 나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시어머니는 은퇴해서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형수는 직장을 그만둔 뒤 완전 깔끔해서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비난한다. 트레이시 그 사람 돈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곧 친구들이랑 놀러갈 예정인데 $337 빌려줄 수 있니? 갑자기 $337 빌려주는 건 무리야. 너무 인색하지 않냐? 그때 형수가 합류했다며? 응, 그 사람은 케빈한테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번 돈이 전부인데 왜 내가 진심으로 참을 수 없었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남편이 대화에 끼어들더니 이렇게 하더군요. 내 돈이니 인색하지 마. 알았어. 전혀 문제가 아니야. 엄마 평소와 다름없이 정말 고마워요. 긴장을 푸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에 비하면요. 트레이시 케빈 언니한테 줄 건 없나요? 사고 싶은데요. 그리고 $25 정도 필요해. 그래, 너 지갑에 $25 있어. 그렇지 않니? 트레이시가 나한테 돈을 넘겨주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헛된 일로 빨리 그녀에게 주는데 게다가 그는 더 이상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 같다. 나 덕분에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수다를 떨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만 뽐내기는 수가 없어. 적어도 나한테 빌린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요즘엔 너에게 편지를 써라. 인색한 태도가 사람 머리에 걸리네. 나 빚졌어. 내가 적어줄게. 종이 쪼가리일 뿐 아무 의미도 없어. 돈이 너무 그리워서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마. 미스처럼 돈 내 월급을 얼마나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갈 거면 이혼하시겠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당신과 이혼할 수 있도록 서류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너 없이는 충분하다는 걸 이해하지? 내가 너한테 차용증을 썼어. 내가 내 보너스 중 $3,375만 썼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란을 피우는구나.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마치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나에게 차용증을 던졌다. 그는 전혀 후회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3,375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시댁에 온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름 보너스를 보냈습니다. 그와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아직도 내가 남편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시누이. 그때 남편이 내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쓰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먼저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서명한 이혼 서류를 찾아보니 의외로 쉽게 찾았다.
내 파트에 서명하고 시의회에 등록한 뒤 몰래 이혼을 마친 다음 남편에게 새 집은 곧 완공되어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됐다. 그때 준 준공 날짜는 물론 거짓말이었다. 이미 끝났다. 시어머니와 형수는 매우 기뻐하는 듯 했다. 새집 남편 덕분에 다 자기 덕이라고 하는 듯 잘난 표정을 짓는 남편을 보고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남편은 내가 이미 그 사람과 이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저 새 놈들이 나중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자. 내 이름으로 지으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문제가 때문에 아버지에게 집을 아버지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께서 새 집이 완성됐다고 알려주셔서 마지막 이사를 마치고 점차적으로 짐들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새 집은 너무 편하고 인테리어도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외관은 예상대로 완벽해요. 새 집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신나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냈는데 밤에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왜?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통장이나 내 물건처럼 당신의 물건은 남지 않아드니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서명한 이혼 서류에 대해 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등록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혼해서 친척도 아닌데 뭐야 무슨 말이야 난 인정하지 않아. 야,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걸었어. 그 사람 전화가 계속 울려서 거절했고 새 집에서 잘 잤어. 그날 이후로 집에서의 생활은 매우 편안했고 매일 상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아껴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파티를 위해 엄마와 나는 빌트인 키친에서 함께 요리를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우리 셋이 막 건배를 하려던 참에 인터폰이 울렸다. 인터폰 영상을 보니 누가 왔나 짐작이 간다. 전 남편 전 시어머니 전처제 3인방이었는데 어떻게 이곳을 찾았나요? 전화를 받지? 퇴근하고 따라가 보니 새 집은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서 함께 살 거야. 어쨌든 문을 열면 전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 이 집은 케빈 돈으로 지은 집이야. 내 것이 아니야. 너는 가진 것도 없는 아내야. 돈 그만해야지. 이제 빨리 문 열어. 잘 이제부터 먼저 알려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돈은 내가 번 돈이었어. 저기 바보가 과시하고 고맙다고 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 돈 여기에 차용증 증거가 있어. 게다가 난 이미 이혼해서 더 이상 친척이 아니잖아. 그리고 내 전 남편이 잘난 척하는 표정으로 나타났어야. 우리가 이혼했다는 걸 인정할게. 그리고 인정할게. 이 집 사는 돈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돈 다 내가 냈는데 이 집은 결혼 때 내 돈으로 지은 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면 내가 이 집을 짓는데 낸 돈의 절반을 내가 으로 가져간다고. 재산 분할 이 집에서 나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갚으세요. 나를 속이려고 한 것 같지만 잘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돈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 사람들 돈으로 지은 집은 내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는 거 알지? 그리고 잘난 척하는 표정으로 모든 걸 인정해줘서 고마워. 이제 변호사를 고용할 거야. 그리고 차용증과 내가 허락 없이 쓴 내 돈 전부를 요구하자. 전 남편은 말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후 전 남편 전 시어머니와 전 형수는 낙담했다.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과 함께 인터폰으로 모든 증거가 나와 있어서 동네에 폐가 되기 전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요구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파티를 계속하기 위해 집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를 고용하여 전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빚진 금액을 지불하고 그가 돌아서면 자리를 비우는데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내 앞에서 그는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즉시 체포는 그가 내 새 집을 식별한 방식이 내 전여친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스토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GRA를 통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이후로 잘 하지 못했고 이혼 후 빚만 늘었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늘 요구하던 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족의 집을 팔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말로 얻고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나는 부모님을 초대하여 나의 새 집에서 나와 우리 셋이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결혼은 낯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때입니다. 사랑받는 것, 서로 믿고 감정을 나누는 것, 결혼하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아닌 엄마만 옹호하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제 말을 전혀 듣지? 엄마 이혼하자 루카스가 담담하게 그런 말을 해서 나만 사랑받는 줄 알았던 것 같아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어. 내 이름은 엘레나이고 나는 결심했어. 나는 28세 의과대학 졸업 후 치과조무사로 일하다 루카스를 일하다가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배달원이었던 루카스는 처음에 내가 일하는 치과에 자주 놀러왔다. 그냥 아는 사이였지만 나누다 보면 몇 끼의 식사 후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친절한 남편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루카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시댁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모님이 소유한 공장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은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고객을 싸게 주문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공장으로 빼앗겨 경영이 내리막길을 걷고 몇 달 동안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루카스는 결혼한 후 알 것 같았지만 자영업 때문에 나를 걱정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냈고 이미 연금이 적었고 연금이 곧 바닥나서 부모님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 제안을 한 것은 우연히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엘레나와 내가 여기서 함께 산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잠깐만. 루카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혼란을 무시하고 루카스는 계속 잘했어. 우리 부모님은 정말 힘들고 난 우리가 여기 있는지 걱정돼. 야, 앞으로는 더 안전할 수 있겠지 뭐.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엄마 아빠도 우리랑 살면 생활이 좀 더 안정될 거라 생각했는데 루카스가 얘기를 꺼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이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동거에 대한 대화는 급격하게 진행됐고 결국 루카스와 나는 결심했다.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시댁으로 이사하려고 동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매우 기뻐했지만 솔직히 별로 의욕은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고맙다는 말을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엘레나, 나는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사한 후 시댁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대출금은 루카스의 이름으로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상환하기로 동의했지만 이사한 지 한 달 후 어느 날 밤 함께 루카스가 말해줄 게 있는데 그의 부모님은 이미 거기 와 계셨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루카스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을 물려받기로 했어요. 공장. 말을 하는 거야. 부모님이 아니었어? 공장을 닫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애쓰신 공장을 닫는 것은 아깝습니다. 아들 루카스가 열성적으로 선언하자 다시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서 빛나고 있었지만 우리의 생계는 형편없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어색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을 줄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이 집에 대한 개조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갑자기? 엘레나, 게다가 나 회사 그만뒀는데 루카스가 무슨 장난이냐며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그런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는 어쨌든 내가 이 공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주세요. 엘레나,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했지만 간절한 마음에도 그 사람이나 시댁 식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발. 루카스는 강제로 부모님 공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 약 반년 동안 공장을 인수했지만
이전에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갑자기 경영의 모든 측면을 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래가 잘 되지 않았고 남은 고객도 거의 남지 않았고 매출도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적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였고 그동안 혼자 개조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루카스 시댁 식비 높은 난방비와 각종 생필품은 모두 수입과 저축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조금씩.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다가 멈췄다. 기운이 빠져서 며칠 사이에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루카스의 수입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지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나만 괴로워질 거야. 그날 밤 저녁 식사와 목욕을 마치고 루카스에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 루카스에게 얘기를 꺼냈어. 루카스 내 말을 방해하려는. 그 사람이 그런데 내 말을 했어. 언니는 다음 주부터 우리랑 같이 살 예정인데 왜 언니가 아이를 낳으러 온다. 출산 방문 남편이 일하느라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온다. 잠깐만. 이 집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렇지? 내 동생의 삶의 부담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고 방도 없어. 침실을 빌려줄 수 있어. 소파에서 자면 돼. 소파에서 자는 건 정말 싫어. 그러면 다음날 내일에. 미칠 거야. 넌 그냥 직장의 치과 조수일 뿐이야. 헤이 좀 더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형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동생의 출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묵묵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리비도 겨우 갚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출산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책임 문제가 아니지. 루카스는 감정 표현을 할 때 곤란한 듯한 얼굴을 보여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엘레나 내 가족이니까 형수지. 그렇지 왜? 그렇게 냉랭한 말을 하는 겁니까? 루카스 좀 더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뒤처져도 괜찮지만 지금은 혼자서 수입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요. 제 형수는 원래 주부이고 재산도 없어요. 형수 아이를 먼저 돌볼 수 있는 것 외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엘레나,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원한다면 할 수 없어요. 누나 잘 돌봐. 인생부터 고쳐야지.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침대에 누웠고 루카스 옆으로 침실을 나갔다. 물론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은 분명 내 마음을 이해할 텐데 이 정도 말하면 결국 루카스도 분명히 이해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나는 그를 믿었다고 몇 번이고 괜찮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다음 날은 회사 쉬는 날이라 천천히 깨어나 하품을 하고 거실로 향했는데 루카스와 시댁이 있었다. 서둘러 가운을 입었는데 루카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거기 앉아. 엘레나 어서 빨리 우리 할 얘기가 있는데. 뭔가 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루카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말해주는데 옆에 앉더니 내 부모님도 왜 여기 계셔? 어제쯤이야 내 여동생이 오는데. 아 그거 어제 얘기했잖아. 루카스가 그때까지 침묵하던 시댁 식구들 얘기를 꺼냈더니 이기심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구나. 천천히 말하다니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 무슨 일인지. 그 사람이 출산 방문을 위해 돌아올 거야. 왜 받아들이지 않니? 잠깐만. 우리 집 상황은 둘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심지어 생계도 꾸리지 않고 있어. 지금은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문제는 없지. 한 명만 더 있어도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뭐라. 푼도 안 낸다고 다 내라고 하는 거지. 한 명 더 추가하는 게 장난이 아니네. 이 상황에서 내가 나쁜 놈이 된 것 같고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진짜 그 사람들 뜻대로 될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또 루카스한테 어필했어. 야 루카스 난 못해 하세요. 몇 달 동안 돈도 못 모았고 더 이상 부담을 못 느끼겠어요. 또 언니가 임신 중이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조금 없나요? 그럼 생활비를 나눠주세요. 비용은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다 자기들이 쓰시는데 그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조금이라도 자유를 가지게 해달라는 거라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조금 너무 미안하지만 더 이상 내 부담을 늘리지 마세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루카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어깨에 숨을 쉬었습니다. 루카스가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낮출래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 받은 인상이 그 정도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머니는 엘레나가 아내로서 좀 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족 정책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어. 공장 문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무리야. 더 이상 부담을 견딜 수가. 상상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 다음엔 그 사람 입이 너무 이기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 순간 이혼하자. 내 모든 감정이 분노로 변했어. 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 왜 그래? 더 짜증나게 하지 마. 형수님이 힘든 건 알지만 나한테 더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상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이혼 암시를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의기양양한 미소로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지. 알았어. 이혼했지만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할 사람은 여자가 이혼하면 더 손해다.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해라. 그럼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 짐을 싸고 집을 나갔다. 너무 쉽게. 사실에 놀랐다. 부동산에 가서 회사 근처 아파트를 입주일까지 계약했다. 며칠 뒤 친한 동료 집에 머물기로 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내가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이혼 서류가 왔다고.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상황을 설명하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동의하셔서 보내주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2개월 만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고 루카스에 대해 거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루카스 어스의 이름이 발신자 번호에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 사람의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무시했지만 스마트폰이 마지못해 계속 울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레나 루카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물었고 그는 당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더 이상 돈을 안 씁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만뒀나? 그 사람은 내가 계속 대출금을 갚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아. 이혼하고 나면 공짜 점심 같은 건 없어. 루카스가 계속 전화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해. 넌 아직 내 아내야. 나 너무 화가 나서 이성애자 아내라고 했어요. 나는 이미 당신의 전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를 그만두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 인생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내 삶의 짐을 나에게 다 짊어지게 해준 너야말로 감사도 안 하고 욕하고 내가 의견을 피력해도 욕하고 잘라버린 건 다 내 잘못이야. 알았어. 다시 돌아올게. 우리가 이혼하지 않은 척하자고. 알았어.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라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모욕감을 느꼈고 그 사람한테 억눌린 답답함 다 쏟아내라. 너 같은 쓰레기랑 다시 만나고 싶은 나 건들지 마. 난 너 같은 쓰레기랑은 아무 상관도 싫어. 엘레나 타협하려고 했는데 너였어. 그리고 모든 걸 망친 너희 가족.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고 서로 도와줄 의무도 없어. 알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너 혼자 고독한 지옥으로 가. 다시 귀찮게 하면 신고할게. 경찰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전화하기 전에 전화를 거부하도록 전화기를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루카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 새 주소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영향을 미쳤을. 그가 요즘 내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분명히 공장에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는 여전히 개조 작업 중입니다.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니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머물렀던 루카스의 형수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연인 남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애인이 사라진 그녀는 출산 후에도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친정에서 지내며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새 아파트. 더 이상 시부모님의 생활 방식을 부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더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돈을 충분히 절약했습니다. 이혼해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앞으로 둘러보면 외로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맞나요?